금융세계 깊은 곳에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여러분의 월급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거대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모든 뉴스를 독차지하지만 전 세계 신용이라는 엔진을 실제로 돌리는 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놀랍게도 채권은 부동산보다 역사가 더 길고 규모도 훨씬 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잘 모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채권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이고 정교한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원금에다 위험에 대한 대가로 돈을 더 얹어서 받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더 얹어주는 돈이 바로 이자입니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돈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보상해 주는 거죠. 돈을 빌려줌으로써 여행이나 주식 투자 같은 당장의 기회를 포기했으니 당연히 확실한 금전적 보상을 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공식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종이에 조건을 적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리는 건 개인만이 아닙니다. 거대 기업이나 국가 정부도 운영이 돌아가기 위해 이 신용시장에 의존하죠. 기업이 새 공장을 짓거나 기술 혁신이 필요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족할 때 정부는 인프라, 의료, 국방, 교육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를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는 본질적으로 국가 규모의 차용증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여러분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변동성 큰 주식 대신 채권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있어 엄청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채는 국가의 모든 신용과 보증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들은 미래의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 시장을 마스터하려면 4가지 핵심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원금인데 이건 처음에 빌린 돈의 액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표면금리, 즉 쿠폰입니다. 이건 채권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매년 주기로 약속한 고정 이자율을 뜻하죠. 예전에는 채권이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붙어있는 쿠폰을 가위로 오려서 은행에 가져가야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용어는 만기입니다. 빌린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죠. 채권은 만기가 다양해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채권부터 30년 동안 이어지는 장기 국채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채권이 한번 발행된 후에는 주식처럼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고 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과 달리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흔히 시소의 원리에 비유되죠. 만약 여러분이 연 5% 이자를 주는 1,0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매년 50만 원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시장에 새로 나온 채권 금리가 갑자기 3%로 떨어진다면 5%짜리 여러분의 채권은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자산이 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웃돈을 얹어서라도 여러분의 채권을 사려고 경쟁하겠죠. 이런 상황에선 1,000만 원짜리 채권의 시장 가격이 1,100만 원, 심지어 1,20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나온 채권들이 7% 이자를 준다면 5%짜리 여러분의 채권은 갑자기 매력을 잃고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럴 때 채권을 팔려면 낮은 이자율을 보상하기 위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내놓아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역의 관계가 바로 채권 시장의 황금률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이 영향력 있는 금리는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한국에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합니다. 바로 모든 신용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이죠. 기준금리는 은행들끼리 거래할 때 적용하는 표준금리지만 그 파급력은 금융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미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 이자가 줄고 대출 이자도 낮아지며 채권 수익률도 대개 그 뒤를 따릅니다. 기준금리를 물탱크의 메인 밸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밸브를 조절하면 집안에 연결된 모든 파이프의 수압이 바뀝니다. 공식적인 기준금리 외에도 시중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매일매일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시중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장기 대출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시중은행들은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꼼꼼히 살핍니다. 시중금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 같으면 금리는 오르는 경향이 있고 불황이 올 것 같으면
금리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합니다. 만약 안전한 국채가 연 5%의 높은 수익을 준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에 돈을 넣을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채권 수익률과 주식 기대 수익률 사이의 격차가 좁혀지면 주식시장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5%를 챙길 수 있는데 고작 7% 수익을 위해 주식시장의 마음고생을 감수할 투자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퍼지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주가는 아래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 금리가 1% 정도로 아주 낮다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위험한 주식시장으로 떠밀리게 됩니다. 이런 자금의 이동을 보면 금리가 낮을 때 왜 주식시장이 종종 상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더 좋은 둥지를 찾아 떠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수익을 뜻하죠. 무위험 수익률이 오르면 이 프리미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안정적이고 보장된 수익을 주는 채권에 비해 주식의 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이 현상은 2022년과 2023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으니까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의 인기가 치솟았고 코스피의 가치는 거센 맞바람을 맞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금리를 넘어 채권 전문가들은 더 복잡한 지표를 살피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이란 만기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서로 다른 채권들의 금리를 점으로 찍어 연결한 단순한 그래프입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경제라면 이 곡선은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즉,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뜻이죠.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1년 빌려주는 것보다 10년, 30년을 빌려주는 것이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훨씬 크니까요. 투자자들은 10년 이상 현금을 묶어두는 것에 대해 당연히 기간 프리미엄, 즉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곡선이 이상하게 움직일 때 금융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곡선이 뒤집혀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수익률 곡선 역전은 경제 침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전망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에는 금리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정부는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걷어들인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국방, 사회복지, 공교육, 그리고 공무원 급여 같은 필수적인 지출 때문에 현금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총 지출이 총 수입을 넘어설 때 경제학자들은 이를 재정적자라고 부릅니다. 2024년 한국의 관리 재정 수지는 각종 의무 지출을 감당하느라 약 10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구멍을 메우고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국채를 더 발행해서 부족한 수조 원을 빌려와야만 합니다. 이런 연간 적자가 수년간 쌓이면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인 국가 채무가 됩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가 채무 총액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액인 117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빚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의 총 경제 생산량과 빚을 비교하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봅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약 46%로 OECD 평균인 약 110%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비교하자면 일본은 260%를 넘고 미국도 120% 이상이라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현재 빚의 규모가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2008년만 해도 30% 아래였던 비율이 불과 15년 만에 46%로 치솟았으니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죠. 나라 빚이 늘어나면 빌린 돈에 대한 대가인 이자 비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은 결국 병원이나 학교, 사회 기반 시설에 쓸 수 없게 되는 돈입니다. 과도한 빚 갚기가 다른 필수적인 공공투자를 밀어내는 이 현상을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매달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아이의 교육비를 포기해야 하는 가정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황은 더 위험해집니다. 정부도 결국 만기가 돌아온 빚을 차환, 즉 갈아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환이란 옛 빚을 갚기 위해 새 채권을 찍는 건데
문제는 이때 더 높아진 현재 시장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급등했다면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지만 회사채는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생존 여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투자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어서 회사채는 국채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한 자산입니다. 투자자가 이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평가기관들이 모든 채권의 신용 등급이라는 금융 성적표를 매깁니다. 최고 등급은 보통 트리플 AAA인데 부도 확률이 극히 낮은 안전 자산의 표준을 의미합니다. 등급은 AAA, AAA, 트리플 BBBB 순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를 통틀어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부릅니다. 트리플 BBB 미만인 채권은 투기 등급 또는 정크 본드라고 불리는데 위험이 큰 대신 훨씬 높은 금리를 보상으로 줍니다. 투자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채권일수록 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안전한 국채와 위험한 회사채 사이의 수익률 차이를 바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신용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망할 위험이 낮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에 폭풍우가 몰려오면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로 도망치면서 스프레드는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분석가들은 이 스프레드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공포 수준과 기업들의 건강 상태를 가늠합니다. 한국은 세계 채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기축 통화국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쓰는 미국이나 엔화를 쓰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 세계가 통용하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한국 채권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투자 심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국내 금리는 급등하게 되죠. 이러한 자본 유출은 환율에도 엄청난 압박을 주어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지고 약세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 외환 위기 때 신뢰 상실이 경제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던 그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보다 높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인상적인 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죠. 민간 부문을 살펴보면 기업이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될 때 소위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험이 발생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들은 부도난 기업의 남은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청산시 가장 먼저 돈을 돌려받는 선순위 채권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후순위 채권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신용 위험 외에도 모든 채권 투자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하는데요. 이는 물가가 오르면서 고정된 이자 수익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위험을 말합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5%로 치솟는데 이자가 3%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사실상 매년 마이너스 2%가 되는 셈이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물가 연동 국채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동성 리스크인데요. 이는 채권을 제값에 빨리 팔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국채는 매일 엄청난 규모로 거래되지만 일부 소형 회사채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으로도 국채를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시중은행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혜택을 주는 안전한 장기 저축 수단이 되어줍니다. 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채권형 ETF나 채권 펀드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런 펀드들은 자금을 수백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해주기 때문에 특정 채권 하나가 부도나더라도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권 펀드를 고를 때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듀레이션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듀레이션이 긴 펀드는 금리가 변할 때 가치가 크게 출렁이는 반면 듀레이션이 짧은 펀드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자를 위한 환급률은 간단합니다.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면 듀레이션이 긴 채권을 사서 자본 차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까봐 걱정된다면
만기가 짧은 현금성 채권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채권 투자를 위해서는 수익에 대한 욕망과 원금 보존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절제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에서 세계 최대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을 결정하면 그 신호를 경제 전반으로 전달하는 곳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단기 채권 금리가 즉시 변동하고, 이는 신용카드부터 기업 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 덕분에 중앙은행은 과열된 경제를 식히거나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죠.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 비용을 비싸게 만들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킵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빚을 내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종종 확장이나 채용을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불황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낮춰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이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채권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산 효과가 발생해 국가 전반의 소비 심리와 지출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균형 잡기 때문에 채권 트레이더들은 평생을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리며 보냅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장 하나가 시장의 기대를 바꾸고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전 세계를 이동하게 만들기도 하죠. 국내 정책을 넘어 우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 전 세계 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전 지구적인 무위험 기준 지표 역할을 합니다. 미국 금리가 크게 오르면 마치 거대한 진공 청소기처럼 신흥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여 안전한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는 한국 같은 나라의 어려운 선택을 강요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낮게 유지할지 말이죠.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면 원화 가치는 안정될지 몰라도 막대한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한국 가계의 부담은 커집니다. 정부가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면 나라는 외환 위기나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국채나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구성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고는 국가 비상금 역할을 하여 변동성이 극심할 때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보유고의 건전성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이 글로벌 금융 폭풍을 견뎌낼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국내 정책과 글로벌 동향을 모두 예의주시함으로써 여러분은 금융 미래에 영향을 줄 거대한 변화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발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통적인 중개인의 필요성을 줄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의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마트 계약은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자동화해서 차용증의 내용이 수학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투명성을 높이고 예전 시스템에선 며칠씩 걸리던 거래를 거의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우량 채권을 조각내어 투자하는 일이 마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자산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쉬워진다는 뜻이죠. 시장을 바꾸는 또 다른 큰 흐름은 바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기 위해 만들어진 녹색 채권의 부상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보는 이른바 ESG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 채권을 발행하죠. 녹색 채권으로 모인 자금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교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같은 곳에만 엄격하게 쓰입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돈을 불리면서 동시에 탄소 없는 미래를 만드는 전 세계적인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리려고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내 돈이 진짜 좋은 곳에 쓰이는지 확인하려면 믿을 수 있는 외부 감사 기관이 그 녹색 채권을 인증했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인구가 늙어가는 고령화 현상 때문에 안정적인 채권을 찾는 수요는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평생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는 주식보다는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채권을 훨씬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한 수요가 채권 가격을 든든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위험한 자산들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교훈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박살났었잖아요. 아무리 채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그 바탕이 되는 대출이 부실하고 관리도 엉망이라면 언제든 맹독성 자산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금융위기는 종종 채권 시장의 깊숙한 배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숨겨져 있던 위험들이 갑작스러운 충격이 올 때까지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뒷받침하는 기초자산이 뭔지 늘 공부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로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의 핏줄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흐르도록 훨씬 더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고 깨어 있다면 이 복잡한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채권 시장을 든든한 자산 지킴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채권이 정교한 차용증이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회사나 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인지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를 들으면 이제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금융 우주 전체의 중력이 이동하는 거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엔 맞바람이 불고 정부 예산에는 큰 짐이 돼서 모든 공공사업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도 이제 이해하실 테니까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뒷바람이 불어서 자산 가격은 오르고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싸지게 됩니다. 수익률 곡선은 여러분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미래 성장에 대해 수백만 명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심장 박동 같은 거죠. 곡선이 위로 향하면 대출과 투자가 활발해지지만 곡선이 뒤집히면 경제에 겨울이 오고 있으니 몸을 사리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기업 세계에서 신용 스프레드는 시장의 두려움을 측정하는 온도계입니다. 큰손들이 지금 용감하게 투자하는지 아니면 겁을 먹고 숨는지 딱 보여주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채권은 든든한 맥이 되어줍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쳐도 여러분의 자산이 휩쓸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니까요. 개별 국채를 사든 다양한 ETF를 하든 아니면 뜨고 있는 녹색 채권을 고르든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장기 목표와 성향에 딱 맞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채권이 등장하면서 예전엔 거대 기관들만 누리던 높은 수익의 기회가 이제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탄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채는 불확실한 전 세계 시장 속에서도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움직임은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이 전 세계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니까요. 빚을 관리하고 투자를 하는 건 평생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경제 흐름에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2008년의 위기는 투명성과 철저한 감독만이 우리 경제의 핏줄을 썩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걸 뼈저리게 가르쳐줬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진짜 자산을 들여다볼 줄 안다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노리는 독 묻은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자 되는 미래는 운에 달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질 좋은 정보를 쓰느냐에 달려있죠. 채권이 최신 기술주처럼 화려해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현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조용한 토대입니다. 이 거대 시장을 마스터하면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힘, 그리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낚아채는 힘을 갖게 됩니다. 계속 배우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싼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금융지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글로벌 경제의 심장 박동이자 오늘의 필요와 내일의 약속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채권이 근본적인 약속, 즉 차용증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안정성을 여러분과 연결해주는 끈이죠. 우리는 금리가 마치 중력처럼 작용해서 채권 가격을 반대로 끌어당긴다는 그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가 우리 사회 전체에 돈이 도는 수도꼭지를 조절하는 핵심 장치라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수익률 곡선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암호가 아닙니다. 미래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심전도죠. 우리는 국가 부채의 현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건전해야 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할 때 신용 스프레드와 신용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통적인 국채부터 최첨단 블록체인 채권까지 이제 여러분은 다양한 채권 투자의 세계를 누빌 준비가 되었습니다. 녹색 채권의 부상은 우리가 내리는 자본 결정이 더 지속 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인 세상을 만들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을 되새기며 투명성과 깊은 이해만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줄 유일한 방패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식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오래된 이 숨겨진 시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시장의 뜬 소문이 아닌 확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수익률 곡선 역전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들과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저축, 그리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환히 보이게 되겠죠. 금융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아주 큰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신용이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며 모든 자산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금융의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부채와 이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핵심 원칙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경제의 혈관을 따라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 투자가 늘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큰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이미지, 밝은 일출 앞에 서서 새로운 금융시대를 준비하는 캐릭터, 채권 시장을 마스터하고 여러분의 돈을 지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세대도 채 안 되어 산업은 황금의 정점에서 곧장 멸종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한국 밤문화의 시끄럽고 자랑스러운 상징이었던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짱을 끼고 노래하는 직장인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은 사라지고 부자연스러울 정도의 침묵만이 자리 잡았다. 2011년 정점을 찍은 이후 새로운 노래방이 문을 열 때마다 두 곳 이상이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 회식 문화의 쇠퇴부터 인구 감소까지 이 생태계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금요일 밤 10시 강남의 한복판을 거닐다 보면 서늘한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욕망의 심장이 뛰는 곳이었고 에너지가 넘치고 거침없는 혼돈이 넘쳤던 곳이었다. 술 취한 셀러리맨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며 2차, 3차를 외쳤고 호객꾼들은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거리는 새벽 2시까지 택시들의 전쟁터였고 술에 취한 집을 나르는 지정된 운전기사들이 줄을 섰다. 그 당시에는 예약 없이 강남에서 노래방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주말에는 오너들이 대기표를 들고 있는 군중 속에서 오만하게 손님을 골라 고르며 우위를 점했다. 단일 기업팀은 등록상 수십만 원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노래방 주인들은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자신있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같은 거리를 걷다 보면 풍경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황량하게 변해 있습니다. 한때 네온사인이 빛나던 곳에 임대라고 적힌 A사 용지가 이제는 바람에 유령처럼 펄럭인다. 대기줄이 있던 1층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노래방 간판에는 먼지가 잔뜩 쌓이고 있습니다. 호객꾼들의 함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함을 가르며 외롭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만 있을 뿐입니다. 90년대 노동자 해방구였던 종로의 청춘의 거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상점 정면의 절반 이상이 텅 비어 있고 시계가 9시가 되자마자 한때 활기찼던 거리가 어둠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 거리를 걷는 것은 밤의 맥박이 멈춘 폐허가 된 도시를 횡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래방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안식처였던 시절이 있었다. 떨리는 신입사원들은 상사 앞에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기업 부족에 적응하기 위해 마이크를 생명줄로 삼았습니다. 한편 매니저들은 시그니처 곡 한 곡으로 팀의 기운을 고양시켜 방을 열광하게 만든 능력에 대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던지는 점수에 우리는 웃고 울었고 좀 놀았나 보다 라는 칭찬에 자랑스럽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나 그 활기차고 땀 흘리는 에너지는 이제 역사 속으로 빠르게 사라져 현대 한국의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몇 개의 상점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야행성 생태계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번 충돌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텅 빈 거리 너머를 살펴보고 숫자의 잔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KB금융그룹의 데이터는 엄연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업계는 2011년에 황금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수는 2016년에 비해 30% 이상 급감했고
신규 오픈은 41%나 급감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삶과 죽음의 비율입니다. 몇 년 동안 폐쇄된 숫자가 새로 개장한 숫자보다 2일 이상 더 많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산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무서운 단계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 붕괴, 즉 시장의 기본 기반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 통계의 무게를 느껴보기 위해 18년간 종로에서 노래방을 운영해온 한 사업주의 장부를 열어보자. 2010년대 초반 그의 하루 수익은 꾸준히 150만, 200만 원 사이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 금요일 밤이면 방마다 손님들이 몰려들어 계산대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는 일이 잦았다. 월 수입이 5천만 원에 달해 주인이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순이익이 1천만 원이 넘는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 그 원장은 비극을 말해줍니다. 이제 월 수익은 겨우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월세는 17만 원이라는 안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을 켜는데 드는 비용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액수다. 총 수입이 고작 5만 원에 불과한 토요일이 있는데 과언이 아닌 일상의 악몽인 충격적인 현실이다. 250만 원의 임대료와 막대한 공과금을 지불하고 나면 주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2010년대 초반 대학로는 50개가 넘는 노래방이 활기와 음악으로 북적거리는 번화한 중심지였습니다. 극장 관객, 데이트 중인 커플, 학교 축제가 끝난 후에 학생들은 모두 2차전을 위해 이 방으로 향할 것입니다. 현재 대학로 일대에는 원래 있던 노래방이 20개도 안 되는 채 남아 생존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존자 중 절반은 이미 코인 노래방으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위해 필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냉담한 통계 뒤에는 이 꿈을 위해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한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오너 대부분은 50대 이상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들이다. 노래방은 한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안전한 내기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그 안정적인 시장은 무너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빚과 깨진 희망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그렇게 빨리 파괴한 것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무너진 첫 번째 주요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산업의 기반은 실제로 한국의 노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훨씬 더 기업적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래방은 항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종종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업계의 진정한 생명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업의 의무적인 회식 문화와 회사 신용카드였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도 기존 노래방 사업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기업 만찬은 엄격하고 예측 가능한 순서를 따르는 의식이었다. 1차는 삼겹살과 소주, 1차는 삼겹살과 소주. 두 번째 라운드는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3라운드는 노래방 피날레였습니다. 행사를 건너뛰는 것은 팀워크 부족으로 간주되었으며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압력을 조기에 초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 밤이 끝나기 전에 집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방은 필수로 자리를 잡았고 요금은 법인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했다. 그러나 2018년 주 52시간 근무법이 시행되면서 첫 균열이 나타났다. 야근이 줄어들면서 심야 술자리와 노래 부르기에 대한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기존 생활 방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 회사 만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괴롭힘의 형태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하나은행 등 주요 기업들은 사회적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즉각 119 캠페인에 나섰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술, 한 잔의 술, 그리고 모두가 오후 9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더 나아가 노래방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음주법이 강화되었을 때 전통적인 술집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사회적 제재가 심해지면서 한국 노래방의 붕괴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MZ세대의 가치관 역시 이러한 대규모 문화적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이 세대에게는 사무실이 밤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퇴근 후 노래방 세션은 더 이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동에 달갑지 않은 연장이다.
새로운 사회적 기준은 즐거운 점심 식사와 빠른 이별이며 저녁 시간은 개인적 성장이나 휴식을 위해 남겨집니다.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큰 지출자가 사라지면서 전통적인 노래방의 장부는 끔찍할 정도로 빈 페이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전혀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외식 문화의 종말이 첫 번째 타격이라면 두 번째 타격은 코인 노래방의 급부상이다. 이 새로운 경쟁자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었고 수많은 전통 사업가들의 꿈을 깨뜨렸습니다. 공장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하고 노래방에 모든 것을 투자한 박성호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2020년에는 대학 입지는 성공이 보장된다는 생각에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9천만 원을 모았다. 그는 노래방이 현금 소이자 학생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옛 지혜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500만 원의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편안한 노후를 꿈꾸는 희망찬 사람이었다. 재난은 작고 소박한 형태로 찾아왔다. 그의 가게 바로 길 건너편에 코인 노래방이 문을 열었다. 박 씨의 노래방 요금은 시간당 3만 원으로 방 크기와 오디오 장비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뉴코인 노래방은 시간당 4영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거의 10배에 달했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에 직면한 대학생들의 선택은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대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격 외에도 박 씨는 젊은 세대의 사회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학생들의 그룹이나 정교한 데이트를 위해 방문하는 커플을 상상했습니다. 대신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몰래 노래하는 문화인 혼코노를 만났다. 이제 젊은이들은 청중의 압박 없이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한 단골 학생 손님은 박 씨에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냥 길 건너편이 더 싸고 편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로 박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경쟁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비자 행동에 멈출 수 없는 변화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코인 노래방의 경쟁력은 단지 저렴한 가격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노래방에서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 청소 직원, 음료 서비스 직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코인 노래방은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돼 인건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객실 크기가 작을수록 임대료가 낮아지고 고객은 비용을 지불하는 동안에만 숙박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고군분투 끝에 박성호는 결국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투자금 9천만 원 중 그가 회수한 돈은 2,400만 원에 불과했다. 중고 노래방 기계는 가치가 거의 없었고 내부를 뜯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옮기며 밤을 보내며 은퇴의 꿈이 비극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쇠퇴의 원인은 코인 부스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계 발전의 어두운 구석에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다소 엉뚱해 보이는 노래 연습실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표시에는 종종 깜빡이는 하트나 양식화된 마이크가 포함되어 단순한 노래에서 성인용 엔터테인먼트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법적으로 표준 노래 연습실에서는 손님을 위해 술을 판매하거나 전문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우미는 방에 있는 고객과 함께 음료를 따르거나 사교 활동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종종 다르며 많은 장소가 비공개로 불법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엄격한 규제를 피하면서 고급 호스티스 바처럼 기능하기 위해 단순 연습실로 등록한다. 이러한 숨겨진 변화는 일반 대중 사이에서 점점 더 커지는 좌절감과 재정적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불만은 씁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급여는 정체된 반면 음료수와 도우미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하룻밤 외출에 필요한 실제 숫자를 살펴보면 이러한 불균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남자가 그런 장소를 방문하여 기본 맥주 세트를 주문하고 단 2시간 동안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맥주 세트 가격은 5만 원, 8만 원이고 객실 요금은 3만 원, 5만 원이 추가된다. 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5, 7만 원 수준으로 전체 청구액이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이 된다. 단 2시간 만에 1회 방문에 드는 총 비용은 40, 60만 원에 이른다. 세후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안팎인 시대에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하룻밤에 오락의 한 달 급여의 거의 5분의 1을 지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합니다. 모기지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나 40대. 아버지에게 그러한 지출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이전에는 회사 카드로 이러한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돈이 개인 주머니에서 직접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재정적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장소에서 군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가격 외에도 이러한 폐쇄된 공간의 안전성과 합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합니다. 이 외딴 방은 감시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분쟁과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가격과 범죄 문제 외에도 한국인의 술 소비 방식에 대한 큰 변화는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촉매제 역할을 하여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에 가정 음주 문화를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불가피하게 시작된 일이 어느덧 더 나은 가치와 편안함의 실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만 외출하면 돈이 남지 않고 집에서 고품질의 위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시는 만족감이 혼잡한 장소에서의 스트레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MZ세대에게 사회적 지출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스타그래머블 경험과 개인 브랜딩에 관한 것입니다. 어둡고 냄새나는 노래방 소파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는 세대의 미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성수동의 트렌디한 와인바나 독특한 시각적 스토리를 제공하는 을지로의 야외 떼스로 모여듭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선별된 경험을 제공하는 팝업 스토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기 표현을 위한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음주는 취하는 수단에서 개인의 생활 방식과 개인 취향에 맞는 행위로 전환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시각적 매력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노래방은 이 새로운 문화 물결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기반 소비 현상은 미국의 전통적인 스포츠바의 쇠퇴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학적 가치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간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급속히 관련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렴한 코인 노래방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의 남은 효용성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젊은 층의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음 빈도가 더욱 감소했습니다. 과거의 포금 문화는 러닝클럽, 필라테스, 마음챙김 생활 등 건강한 취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 이상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단체, 노래방, 나들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동보다 개인적인 편안함과 솔로 취미를 우선시합니다.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의 편리함으로 인해 노래방에서 돈을 쓸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즉, 집단의 시대가 개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습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 뒤에는 산업이 몰락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대규모 유흥 인프라를 유지하기에 더 이상 충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 세계에서 큰 격차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인구가 교체되어야 하는데 0.7은 인구가 재앙적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유흥산업의 핵심 고객층인 20, 40대가 국내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난 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엄청난 인구 공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탄생한 고객의 숫자는 훨씬 더 적다. 이는 미래 고객풀이 본질적으로 고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더 나은 시장으로 인해 개선될 일시적인 경제 불황이 아닙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는 오후 8시가 되자 거리가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등 상황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고객이 방문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고객이 될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작은 시골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노년층은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노래방 수는 2010년 이후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 새로운 상점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유령 도시의 빈 건물만 남게 됩니다. 현재 강제로 문을 닫게 된 노래방 업주들의 상황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막막합니다. 그들은 사업에 대한 프리미엄 돈을 받기는커녕 공간을 정리하는 데만 수백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한다. 예전에는 새 주인이 전 주인에게 프리미엄 머니를 지급했지만 오늘날에는 전통 노래방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노래방을 다른 업소로 전환하는 것은 특수한 방음시설과 내벽으로 인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방음제 뜯어내고 조명 교체하고 칸막이 제거하는 데만 500만, 1000만 원 정도 든다.
남은 전통 노래방 주인들은 이제 세 가지 어려운 길밖에 없는 마지막 절박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전통적인 공간을 현대적인 코인 노래방으로 전환하여 미래를 온전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큰 공간을 작은 부스로 나누고 현장 직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만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현재 청년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경로는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급 오디오와 럭셔리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극단적인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나 이 틈새 시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유자가 보유하지 않은 상당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문을 닫고 업계를 영원히 떠나는 최종 결정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노래방 소유자는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 이 어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쇠퇴하는 시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 적시에 퇴출하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노래방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는 자영업 부문 전체에 대한 큰 경고입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 구조가 집단에서 개인으로 돌이킬 수 없이 이동했다는 증거이다. 노래방은 강요된 제도 문화와 기업 집단의 무게를 바탕으로 형성된 시장이었다. 그 기반이 무너지자 전통적인 가라오케 모델의 본질적인 약점이 모두에게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업계는 다시는 새벽을 볼 수 없는 일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교훈은 분명하다. 투자하기 전에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락하는 시장의 반전에 베팅하는 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저축한 위험한 도박입니다. 떠들썩하고 북적이는 노래방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연결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사적인 디지털 세계로 더 멀어지게 될까요? 반문화 생태계 붕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 동향을 앞서보고 변화하는 한국의 지형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귀하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힘에 대한 심층 분석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